안녕하십니까. 일단 여러분이 궁금하실 게 두 가지겠죠. 그래, 우리 뭐 기출문제 분석을 통한 어떤 큰 회계학 큰 틀 잡기다. 이 자체도 궁금하실 텐데 더 궁금하신 거는 이런 거겠죠. 그래서 네가 어떤 놈인데, 너 어디서 나왔는데, 너는 강의를 잘하는 놈이냐, 이런 것도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크게 봤을 때는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일단 저에 대한 쭉 설명, 뭐 대충 10분, 15분 정도 하겠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궁금하신, 그래서 기출문제를 분석을 통한 회계학 틀 잡기, 그 자체도 당연히 궁금하실 거니까 그 뒷부분은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일단 저를 또 아셔야 되겠죠. 저는 여러분 얼굴이 안 보이는데 여러분은 제 얼굴이 보이겠죠. 우리가 촬영한 것들은 나중에 또 사이트에도 업로드가 될 겁니다. 오늘 오전에도 9시간은 아니고 6시간 강의를 하고 왔는데 정말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지친 상황입니다. 운전도 빡시게 하고 왔고, 지금 제 화면에는 뭔가 화면이 왔다 갔다 지금 정신이 없어요. 아직은 초반 세팅 단계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회계사이고 세무사입니다. 회계사이면서 세무사다. 그리고 뭐 학교 뭐 여기 나왔다 이런 얘기고, 예전에 이제 3일 회계법인을 쭉 다녔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회계법인입니다. 3일 회계법인 쭉 나왔고, 거기서 이제 우연찮게 강의를 하게 시작하게 됐죠. 2011년인가 아마 제가 그럴 겁니다. 그때 강의를 3일 아카데미에서 시작을 하게 됐고, 그래서 뭐 지금은 뭐 나름 뭐 베테랑입니다. 제가 2014년에 3일 회계법인을 뛰쳐나가지고 여기저기서 강의를 정말 미친 듯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갔던 데는 이제 금융연선입니다. 일단 걔부터 해보죠. 오늘 6시간 농협분들 대상으로 강의하고 왔는데, 이제 우수 강사로 돼 있죠. 그래서 우수 강사 뭔데? 여기 강사가 정말 많습니다. 교수님이라 하는데 전체 1200명이 좀 넘습니다. 그 1200명 넘는 강사 중에서 제가 민망하지만 옛날에 제가 상위 1% 적어놨는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상위 1%가 아닌 거야. 상위 0.1%의 강사더라고요. 그래서 1년에 한 7, 8명 상을 주는데, 그 1200명 넘는 분들 중에서 제가 회계학 쪽은 꽉 잡고 있기 때문에 뭐 계산해보면 한 0.1%가 되는 것이죠. 제가 그렇게 잘하는지 저도 몰랐네. 어쨌든 거기서 강의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지금 회계법인의 어떤 이사로도 소속이 돼 있고, 그리고 또 CNC 인터내셔널 사회이사 돼 있어서 여기가 상장사인데, 상장사는 이제 사회이사가 이제 필수거든요. 예. 지금 이제 저 바짝 대고 있는데 소리가 잘 안 들리나 보네요. 지금 밖에서 진짜 이거 방송국 같아요. 밖에서 야 마이크 올려라 어쩌라 하면서 막 지시를 내리는데, 저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소리가 잘 안 들리나 보네요. 지금 입에다 딱 붙이라고 했는데, 제가 원래 강의를 이렇게 하고 있죠. 근데 우리 이렇게 해야 되나 봐요. 소리가 잘 안 들리나 봅니다. 아무튼 뭐 상장사회 사회에서라도 돼 있고, 뭐 강의를 수없이 많이 하고 있다. 간세사 뭐 감정평가사 강의도 하고 있고요. 뭐 그 정도. 일단 그래, 니들 뭐 대충 알겠어. 뭐 회계사이고 여기저기서 강의를 상당히 많이 하고, 뭐 본업도 하나보다 뭐 그 정도. 뭐 책도 무지하게 많이 썼습니다. 제가 사실 책을 뭐 80권 정도 쓴 것 같더라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제가 세보니까 무려 18권 썼더라고요. 정말 저도 작년만큼 이제 힘든 시기가 없었었는데, 어떤 작년에 18권 썼고, 전체 지금까지 80권 해서 회계사용 책도 썼고, 그다음 세무사용, 뭐 공무원 쪽, 뭐 신용분석사, 뭐 재경관리사 등등 정말 수없이 많습니다. 다 여기다가 열거도 못했지. 그래, 뭐 강의도 많이 하는 것 같고 책도 많이 쓰는 것 같다. 그래, 근데 궁금한 건 그게 아니다. 네가 어떻게 강의할 건데, 관세사 쪽에서. 우리가 지금 회계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어쨌든 회계를 잘 모르시는 분들, 관세사 지금 처음 들어가신 분들이 요 강의라면 강의인데 요 설명을 지금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 회계 원리라는 과정이 있는데 그걸 모르는 사람이 가끔 있더라고. 오프라인 강의 딱 오잖아요. 그럼 회계 원리 들었나 했더니 그 뭐냐고 하면서 제가 쫓아보낸 적이 몇 명 있는데, 회계 원리라는 과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걔가 먼저 선행이 되고, 그 다음에 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회계가 요거거든요. 재무회계 원가관리. 야, 그럼 회계 원리 뭔데? 재무회계 어떤 기초 단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 온라인 강의로 시기만 잘 맞으면은 공짜로 들을 수 있으니까, 타이밍 잘 맞게 해서 뭐 유료로 내든, 뭐 유료해도 얼마 안 돼요. 뭐 무료든 하여튼 듣고 오셔야 됩니다. 그럼 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 하는 것인데, 참고로 이제 재무회계 뭐 하는 거냐? 이런 얘기 뭐 해도 잘 못 알아들을 텐데, 상기업이라고 해가지고 상품을 100원 주고 사서 150원에 팔았다. 그런 업종들을 중심으로 공부하는 겁니다. 그게 재무회계. 우리가 흔히 말하는 회계가 재무회계입니다. 18에 돼 있으니까 뭔가 메인이 되겠죠. 그 다음 원가관리회계 뭐냐? 제조업은 알아먹겠죠. 제조업은 뭡니까? 물건 만들어서 파는 애들. 그런 애들 중심으로 회계 공부하는 겁니다. 뭐 원가 계산하고 뭐 의사결정하고 뭐 그런 거 공부하는 겁니다. 이거는 재무제표라고 하는 회계 장부를 공부하는 시간이고, 이게 메인이 되겠죠. 문제 쓰는 재무회계가 30문제, 원가관리 10문제쯤 나와요. 그래, 그거 하고, 그러고 나서 한 9월 중순까지 하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핵심 요약을 하는데 핵심 요약은 기본 강의에 대한 딱 나누기 2입니다. 절반 50% 강의 진행되는 거죠. 요걸 그대로 고책 갖고 그대로 하는 겁니다. 다만 훨씬 더 압축해서 강의가 이뤄질 것이고요. 사실 제가 요걸 기반으로 강의한다 했지만은 요약서가 따로 나와요. 서브노트에서 요약된 서브노트로 강의가 진행되되 그렇다고 또 문제를 안 푸는 건 아니야. 문제도 풀고 핵심 요약도 다 강의하고 해서 빠르게 훑는 시간이 되겠죠. 뭐 다른 학원에는 이렇게 뭐 체계적으로 핵심 요약 강의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객관식 문제풀이는 뭐 다른 학원도 뭐 다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찬바람 불 때 11월 12월 달에 객관식 문제풀이가 있습니다. 20회 정도. 그리고 나서 또 다른 학원에 또 없는 게 있죠. 모의고사 이거 다른 학원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려 8번이나 봅니다. 그래서 8번 보다 보면은 느낌이 생기는 거죠. 계속 점수가 보통 올라갑니다. 떨어진 사람은 거의 없고 처음에 뭐 30점, 40점 맞아도 나중에 8회차쯤 되면은 뭐 60점도 맞고 70점도 맞고 하는데 하여튼 모의고사를 통해서 피드백하는 시간이 되겠죠. 문제 그다음 이제 말문제 특강은 뭐 다른 학원도 다 있습니다만 한 2번 정도니까 한 회당 3시간 해서 6시간 동안 진행이 됩니다. 뭐 이론 강의 특강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의 강의 특징입니다. 제가 뭐 어떤 특정 뭐 곳에서 뭐 0.1% 강사다 뭐 이런 얘기 했는데 정말 강의를 너무 많이 합니다. 아마 심각하게 많이 합니다. 아마 제가 아는 모든 강사 중에 제가 강의를 제일 많이 할 겁니다. 그렇다고 또 회계 강의를 하지만은 저쪽에 본업을 안 하는 것도 아닙니다.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야, 저 뭐 미치겠어요. 일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일을 줄이는 게 지금 일인데, 하여튼 뭐 강의를 엄청 많이 하고 책도 많이 쓴다고 아까 말했었죠. 가장 큰 특징이 뭐 1, 2, 3번 쪽에 주로 있겠죠. 그래서 출제되는 모든 유형을 다 설명한다. 이따가 샘플을 한번 볼 겁니다. 그래서 하나 예제 있으면은 뭐 보통 다른 책들은 뭐 예제 딱 있으면은 질문이 1개 또는 2개야. 뭐 다음을 뭐 회계 처리하시오. 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근데 제 책은 보시면 알겠지만은 예제가 딱 있으면은 나올 수 있는 모든 문제가 다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물음 1번, 물음 2번, 물음 3번. 어떤 거는 물음 12번까지 있어. 그래서 나올 수 있는 모든 문제를 다 다룬다. 그래서 케이스 회계학 그게 이제 가장 큰 특징이죠. 두 번째, 그래 뭐 예제가 잘 돼 있나 보지. 두 번째, 이제 풀이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회계 처리라는 게 있는데 회계 처리는 뭐냐면은 어떤 거래가 발생하면 그걸 기록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만약 어떤 거래가 발생했어. 그러면 이제 뭐 차변, 대변, 분계를 끊으면서 엄청 길게 막 쓰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FM 방법인데 저는 그렇게 안 하고 그림을 통해서 웬만하면 다 푸는 요령들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40문제가 출제되면은 회계 처리 단 한 줄 없이 다 풀 수 있는 요령들을 다 알려줍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들어보신 분은 알 거야. 40문제 다 뭔가 요령이 다 있다. 다 제가 뭐 그동안 강의하면서 다 개발한 것들이 있어서 뭐 크게 봤을 때는 이제 그림을 통해서 푼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40문제 전부 다 스킬이 다 있다. 이렇게 내리고 하고 싶은데 소리가 안 들리나 봐요. 그래서 갖다 붙이래. 그래서 계속 이 상태로 강의를 할 겁니다. 그다음 출제되는 부분하고 출제되지 않는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해준다. 당연히 우리 책은요 엄청 길겠죠. 당연히 길겠죠. 회계학 책이 엄청 두껍습니다. 어떤 책은 뭐 재무회계만 2권 돼 있으니까. 근데 중요한 게 그게 아니잖아요. 출제가 안 되는 거를 강의하지 않는 것이죠. 그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은 당연히 출제되지 않는 부분들은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들 제가 이미 다 책에다가 다 표시해놨죠. 굵은색 다 해놨고 했는데 또 거기 중에서도 또 안 나오는 것들 다 제껴 드린다 이겁니다. 나머지는 사실 뭐 보면은 다 대충 뭐 일반적인 얘기들이 써 있는데 뭐 나머지 뭐 4번 넘어가고 뭐 다 하긴 또 힘들잖아요. 우리가 또 힘드니까 적당히 추려서 말씀드리면은 제 강의는 또 특징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PPT로 다 강의한다. 제가 사실 뭐 실무 강의 같은 거 하고 뭐 저쪽에 뭐 회계팀 강의, 뭐 실무 강의, 은행 사람들 위한 강의 등등 할 때 다 PPT로 하죠. 근데 수험 강의를 제가 예전에 하다가 잠깐 중간에 손을 놨고 작년부터 다시 시작을 한 건데 PPT로 다 한 땀 한 땀 다 손으로 만들었어요. 옛날에 수험 강의 했을 때는 다 이제 책으로 했지. 지금 알기로는 다른 강사님들도 이제 PPT로 안 하고 다 책으로 진행하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럼 가독성이 떨어지잖아요. PPT로 다 싹 다 강의를 했고 당연히 올해도 그렇게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굉장히 가독성이 좋겠죠. 나머지 뭐 기타 등등 뭐 넘어가시죠. 그래서 제가 이제 샘플을 보여드린다 했었잖아요. 그래서 네가 어떻게 강의하는지 말로 들어서는 잘 모르겠다. 그래서 샘플 한번 보여줘라. 뭐 제가 이 문제를 풀겠다는 건 아니죠. 아까 뭐 케이스 회계학 해가지고 뭐 가장 큰 특징 중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예제 하나 딱 있으면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 다 집어넣었다고. 야 꼴랑 4개밖에 없잖아. 뒤에 더 있죠. 8번까지. 사실 우리 회계 공부하신 분들 알 거예요. 야 어마할인인데 질문이 8개야? 그렇게 많았어? 8개나 됩니다. 나올 수 있는 거 다 정리했다니까요. 이런 식으로 책이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예제 하나에 질문이 8개입니다.
그래서 보통의 책들은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어디 있어? 뭐 다음을 회계처리하시오. 보통 그렇게 돼 있습니다. 왜 그렇게 돼 있냐? 귀찮거든. 이거 다 일일이 한 땀 한 땀 다 작성하기 굉장히 귀찮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그런 식으로 많이 구성이 됐는데 저는 귀찮아도 다 제가 써놨죠. 그래서 강의할 때도 당연히 쭉 8가지를 다 나올 수 있는 거 다 정리해드린다. 이런 식으로 책들이 다 구성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샘플. 아까 뭐 그림을 통해서 설명한다며. 뭔 소리야, 그림이. 그것도 뭐 샘플로 보여주는 겁니다. 뭐 쭉 이렇게 문제가 딱 있어.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뭐 질문이 쭉 있고요. 이거 뭐 질문이 2개가 아니라 사실 뭐 이것까지 하면 뭐요? 하나, 둘, 셋, 9개다가 10개. 이것도 질문이 10개입니다. 나올 수 있는 걸 이제 박스로 했으니까 뭔가 간단해 보이는데 나올 수 있는 거 10개를 다 만든 것이고 그렇다 치고 일반적인 풀이가 아까 뭐 회계처리, 뭐 차변, 대변, 뭐 분계라는 걸 끊으면서 쭉 복잡하게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저는 다 싹 다 웬만하면 다 그림, 그리고 그림이 아니더라도 각각의 그 요령들이 다 있잖아요. 요령들을 가지고 다 설명을 드린다는 겁니다. 뭔가 풀이하는 방법들 다 설명드린다. 야, 그럼 아까 요거 뭐 구닥다리 방식, FM 방식이라 했는데 요거는 설명 안 하냐? 불안해 죽겠는데 요것도 다 설명합니다. 요거 설명해. 다만 요령이 훨씬 더 중요하지. 요령을 설명하고 FM은 이건데 이렇게 하지 마세요 하면서 마지막에 X를 막 긋겠지.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지만 설명을 다 하게 합니다. 불안한 몇몇 분들을 위해서 또는 이런 것들 다 하는 것이 굉장히 부질없다는 것을 설명하려고 오히려 회계처리라는 걸 설명을 드리겠지. 하지만은 다 필요 없다. 각각 이제 요령들을 뭔가 쉽게 하는 방법들이 각각 타픽마다 다 있다는 겁니다. 들어보신 분들은 알아. 회계 제 수업을 들은 사람들은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질문 정말 많이 받아. 제가 뭐 잘난 체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만약에 여기서 뭐 관세사 강의한다, 또는 뭐 간평 강의한다 하잖아요. 그럼 이제 제가 이제 뭐 질문해. 자기가 간평 붙었대, 관세사 붙었대. 근데 너 혹시 세무사 강의도 하냐고. 왜요? 그러면은 내가 네 강의 듣고 싶은데 세무사 강의하면 내가 무조건 듣겠다. 뭐 이런 식으로 질문 엄청 많이 하는데 그 제가 옛날에는 했는데 미안한데 지금 못 한다. 지금은 지금 안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뭐 그렇게 해서 이제 헤어날 수가 없다. 너무 대놓고 자랑질인가? 예, 아무튼요. 그다음에 또 뭐 샘플이죠. 뭐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이것도 뭐 오류 수정이 있는데 이것도 사실 다른 책들 보면은 뭐 다음을 회계처리하시오. 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질문이 뭐 1개 정도 있는데 일단 질문이 많잖아요. 나올 수 있는 거 질문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거 다 잘게 쪼개면 사실 뭐 질문이 이것도 7, 8가지인데 그래 그렇다 치자. 그리고 풀이 방식이 보통 이제 회계처리 같은 걸 많이 하는데 저는 각각 탑에 이것도 이제 하나의 샘플로 제가 뭘 보여주고 싶었던 거냐면은 하나의 어떤 주제가 나오면은 각각 뭔가 요령들이 있었다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샘플이지. 그래서 이제 오류 수정 같은 거는 오류 수정표로 모든 문제를 다 푼다. 이것도 샘플로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물론 잘 글씨가 안 보이죠. 저도 잘 안 보이는데 여러분 잘 보이겠습니까? 하여튼 샘플로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의 주제마다 뭔가 특이한 방식들을 다 보여준다. 만약에 뭐 CVP 분석이 있다. 뭔지 모르죠. 그 CVP 분석이 있으면은 하나의 방식으로 다 푼다. 그 CVP 분석이라고 하는 원가 관리 가면은 엄청 공식이 많습니다. 정말 20개가 넘어가. 근데 저는 공식 하나도 외우지 말라 이렇게 하거든요. 대충 느낌이 오죠. 하나의 주제마다 뭔가 전체 큰 틀을 아우르는 핵심 그거로 다 설명을 드린다. 이것도 오류수정 다 오류수정표로 다 풀지 이상한 구닥다리 방식으로 안 푼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보여드리는 겁니다. 네,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궁금한 것들이 뭐 여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제가 재소개했던 그 부분이 궁금할 수도 있을 텐데 이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서론 끝났고 이제 본론이죠. 본론인데 제 앞에 뭐 시계가 없다 보니까 저도 이제 시간을 보가면서 이제 강의를 하려고요. 15분 정도 지났네요. 예, 이제 본론 갑시다. 관세사 쪽입니다. 우리 2020년, 그러니까 2010년부터 IFRS 시험이기 때문에 이때부터 하여튼 뭐 제도가 바뀐 거 쉽게 말하면은 2009년까지는 뭐 일반 기업회 기준 시험이기 때문에 하여튼 이때부터가 사실 우리가 지금 시험 보는 그 주제들이 나온 것인데 재무회계는 30문제 나와요. 오케이, 30문제. 깔끔하죠? 원가 관리회계는 10문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75%가 재무회계. 아까 뭐 상기업 베이스 회계 있었잖아요. 물건 100원 주고 샀는데 150원을 팔았다. 뭐 이마트, 백화점 그런 애들. 그게 한 75%. 그다음에 원가 관리 회계가 제가 뭐 간단하게 원가 회계를 적었지만은 그 원가 관리 회계인데 아무튼 제조 베이스 회계 공부하는 겁니다. 물건 만들어서 파는 애들이 있잖아요. 제조 원가 계산하고 뭐 그런 거, 제품 원가 계산하고 그런 건데 계산 쪽이 90%. 그다음 말 문제는 한 문제 정도. 그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충 느낌이 오죠? 당연히 계산이 훨씬 더 중요하고 말 문제는 비계산 문제가 말 문제인데 아까 말했잖아요. 뭐 말 문제 특강이 있다고. 그때 6시간 딱 들으면은 계속 말 문제 공부 안 하더라도 그때 이제 겨울 때 가서 한 1월이나 뭐 늦으면 2월 초 하여튼 뭐 제가 1월 달에 강의 정도 아마 할 텐데
그때 한 1월 정도나 그때 되면은 이제 말문제 특강을 할 텐데 그때 딱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속 계산 위주로 공부하시면 되는 겁니다. 어차피 점수 갈리는 거 계산해서 갈리고 말문제는 대비 안 해도 마지막에 겨울 돼서 소위 말해서 조져버리면 그러면 다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때 가서 빡시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무튼 제모에게 메인이겠죠. 단원별 기출문제수 보시면은 이거는 사실 우리가 회계를 공부한 사람들은 알겠지만 모르는 사람들이 또 있을 것이고 일단 컨셉 자체가 우리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전제에 진행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당연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이거 듣는다고 느낌이 오겠습니까? 잘 안 오지. 그래서 제가 큰 틀 해서 이렇게 아주 루즈하지 않게 좀 빠르게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많은데 어차피 전체 흐름을 우리가 파악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쭉 보시면 어떤 토픽들은 이제 이론형이 나오고 어떤 토픽들은 이론형 계산형이 다 나온다. 그런 정도 보여주는 것이고 출제 문제수가 쭉 있는데 제가 여기서 뭘 설명하겠습니까? 설명할 거 없지. 그냥 토픽마다 어떤 토픽은 이론만 나온다. 어떤 토픽은 계산만 나온다. 어떤 토픽은 섞어서 나온다. 그리고 주요 출제 문제수 이런 게 나오는데 이런 거 제가 이제 파일을 어차피 사이트에 올릴 거기 때문에 여기저기 올릴 겁니다. 제가 올리진 않겠지만은 그러니까 그거 다 여러분 다운 받을 수 있어요. 막 받아 적으려 하지 마시고 사진 찍지 마시라고 다 파일을 올릴 겁니다. 예, 역시나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체 문제 수기 때문에 쭉 그냥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원가 관리도 마찬가지야. 어떤 토픽들은 계산인데 근데 주로 보면은 원가 관리는 계산만 나오는 토픽들이 상당히 많죠. 이론하고 섞어서 나온 데는 별로 없어. 몇 개 없습니다. 한 세 토픽밖에 없고 웬만하면 다 계산 문제 나온다는 것이죠. 실제로도 90%가 계산 문제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주요 나오고 그러니까 지금은 필요 없지만 나중에 이제 공부할 때는 좀 필요하겠죠. 공부 이제 시작할 때는 오케이. 그럼 이제 마지막 주제가 이제 단원별 주제인데 그럼 제가 이걸 말했잖아요. 페이지는 많을 거라고 많을 텐데 어차피 제가 길게 하지 않을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또 집중력이 30분이 최대치잖아요. 그럼 제가 30분 아마 넘기겠지만은 그렇다고 엄청 길게 할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조금만 더 힘을 내세요. 여러분 얼굴이 안 보이기 때문에 저도 좀 답답한데 지금 어쨌든 있는 거 같죠? 몇 분 계시는 거 같고 이제부터 제모에게 어떤 것들을 공부하는지 좀 빠른 속도로 제가 원래 말이 빠른 사람이 아니야. 페이지가 워낙 많은데 우리 유튜브 특성상 길면 늘어지거든. 그래서 제가 머릿속은 30분인데 또 여기서는 또 이제 30분 짧게 하면 또 그렇다 해서 약간은 넘어갈 거예요. 아마 3, 40분 정도 될 것 같은데 빠르게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거 공부하는지 쭉 훑어드리겠습니다. 그래 개념 체계 이게 전체 우리가 제모 얘기가 1장부터 24장까지 쭉 있는데 제 책 기준으로 봤을 때 그게 1장부터 쭉 있는 것이죠. 사실 1장은 시험에 안 나오니까 아예 안 넣고 요게 사실 2장, 3장 쭉 해서 24장까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뭐 공부하는데 개념 체계. 정말 제목만 봐도 딱 졸리는 거죠. 이거는 다 이론형만 나옵니다. 쭉 이론형만 나오고 여기서 계산도 하나 있긴 한데 개념을 체계하는 것인데 이런 거 공부하는 겁니다. 다음 주 질적 특성으로 틀린 것을 골라봐라 이런 것인데 그래서 질적 특성이 재무 정보를 위해서 갖춰야 될 속성인데 그런 것들 신뢰성 있는 정보, 목적 적합한 정보 그런 거 공부하는 건데요. 당연히 지금은 이거 봐서 모르지. 우리가 이런 거 봐서 잘 모르고 하여튼 재무제표라는 회계 장부 공부하는 시간이고 재무 정보가 갖춰야 될 속성 공부하는 시간이고 주로 다 보시면은 이론형 쭉 돼 있습니다. 그것들. 그다음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 재무제표라는 게 회계장부거든요. 회계장부를 어떻게 표시할 거냐. 역시 이것도 다 보시면 싹 다 이론형이야. 싹 다 이론형이고 회계장부 쭉 열거해 있습니다.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 주석인데 그냥 재무제표에 대한 쭉 전반적인 흐름을 이론형으로 공부하는 겁니다. 그런 거 공부하는 거예요. 당연히 주로 문제 뭡니까? 다음 중 틀린 설명 골라라. 다 이런 거예요. 거의 다 그렇습니다. 가끔 가다가 다음 중 맞는 설명 골라라 이런 건데 그럼 좀 더 문제가 빡신 거지. 그래봤자 내용 설명 틀린 거 이렇게 고르는 그런 문제고 여기 특징은 뭐냐면은 우리 회계 기준서라는 게 있는데 이제 회계 기준서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놈이 만들었겠죠. 그 기준서 문장을 갖다가 그대로 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책에 있는 것도 당연히 기준서 문장을 이제 갖다 붙인 것인데 그 기준서 문장을 그대로 내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또 나온 게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러니까 기출 문제 분석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하여튼 나왔던 문제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주로 다 이론형입니다. 큼직하게 해야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부터 이제 계산형이 주로가 되는 거죠. 주요 포인트 다 대부분 계산형입니다. 현금이 얼마냐, 다음 중 현금이 얼마냐. 물론 현금의 정식 이름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인데 걔가 얼마냐? 계산 문제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은행 계정 조정표는 뭐 하는 거냐면 우리 당자예금 당연히 못 알아먹죠.
이제 은행 당좌예금이라는 게 있는데 당좌예금이라는 게 있는데 회사하고 은행이 서로 금액이 달라. 그거 금액을 맞추는 것이 은행 계정 조정표인데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정확한 당좌 예금 금액이 얼마냐 뭐 그런 거 공부하는 겁니다. 계산 문제고 제가 뭐 더 얘기해봐야 우리가 지루하기만 하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일단 전체 큰 흐름 정도만 수취채권이라는 게 받을 돈을 말하는 것인데 대손이라는 게 이제 돈 떼어먹히는 겁니다. 정말 우리 회계에서 돈 떼어먹히는 금액 그런 것도 배워요. 그래서 이제 그게 대손 회계인데 뭐 계산 문제 하는 거고요. 그다음 어음 할인은 우리가 이제 채권을 은행한테 넘기는 거야. 이 채권을 넘기고 이제 돈을 일부 받겠죠. 그러니까 만기 되면 이제 어음 만기 되면 돈을 만약에 뭐 100만 원 받을 건데 중간에 돈이 없으니까 한 90만 원만 받는 거지. 그래갖고 은행한테 수수료 10만 원 주고 뭐 그런 거 하는 게 이제 어음 할인인데 역시 뭐 계산 문제 당연히 다양하게 나오겠죠. 제 예제 수준을 아까 봤었잖아요. 잘 기억 안 나시겠지만 어음 할인 아까 예제가 있었거든. 거기에 질문 8가지잖아. 제가 그거를 다 할 수는 없잖아. 그냥 그런 거 이제 공부하는 것이 어음 할인이다. 은행한테 채권을 넘기고 이제 중간에 수수료 주고 채권을 넘기겠지. 그런 거 공부하는 것이고 다 웬만하면 다 계산 문제. 수익조. 수익 인식의 5단계. 수익 인식하는 순서. 뭐 수익이라는 거 대충 알잖아요. 돈 버는 게 수익이거든요. 그 5단계 순서가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뭐 순서대로 뭐 열거하는 것을 알맞게 열거한 것을 골라봐라 등등등. 이외에도 물론 많은 것들이 있겠죠 내용이. 그 다음에 인식 시계. 수익을 언제 인식할 거냐 언제 회계 처리할 거냐라는 것입니다. 거래 유형별로 있으니까 엄청 많겠지. 예를 들어서 뭐 장기 할부 판매다. 할부 판매 회계 공부하는데 대충 알죠. 장기 할부 판매인데 언제 수익 인식할 거냐고 뭐 그런 거 공부하는 겁니다. 다 보면은 이제 웬만하면 이것도 계산 문제입니다. 고객 충성제도. 이야 이건 도대체 모르겠다. 이거는 포인트 마일리지 제도 얘기하는 거예요. 고객님한테 포인트라 마일리지 주면은 고객님이 또 오잖아. 고객이 충성한다. 뭐 그래서 이제 고객 충성제도인데 포인트 마일리지 공부하는 그런 시간이고 여기도 다 계산 문제입니다. 건설계약은 뭐 하는 거냐면 건설업 회계 기준 하는 겁니다. 건설회사 회계 기준. 야 우리가 건설업까지 알아야 돼? 알아야 됩니다. 시험에 나오니까. 그래서 이것도 이론형이라 돼 있지만 사실 여긴 계약 수익 계약 원가가 사실 뭐 매출하고 뭐 매출원가 뭐 이런 건데 그 이론형 거의 안 나오고 거의 이제 계산 문제가 나오고 예전에 비해서 하여튼 뭐 건설계약 쪽은 시험이 잘 안 나오고 있다. 왜냐면은 웃긴 거는 건설계약 기준서가 있었는데 사라졌어. 갑자기 사라졌어. 그러면서 수익 인식 기준서를 보고 판단해서 뭐 해라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에 나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산 문제가 나오고 있다. 이제는 말 문제는 여기 거의 잘 안 나오고 있다. 그래서 건설회사의 수익하고 비용을 인식하는 거 계산 문제가 나오고 있다.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앞으로도 할 겁니다. 예, 오전에 빡시게 또 강의하게 왔더니까 힘드네요. 힘든데 힘을 내겠습니다. 여러분이 더 힘들 테니까. 재고자산 쪽입니다. 대체로 보면 이제 계산 문제가 많죠. 취득원가 얼마냐? 취득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재고자산 취득가 얼마냐? 야, 뭐 100원 주고 샀으면 당연히 100원이 취득가가 되겠지. 그게 이제 취득원가거든요. 이제 그런 거 공부하는 건데 주로 이제 말로 나오는 것이고 기말재고 포함 여부인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뭐 창고에 뭐 재고자산이 이렇게 있는데 이 창고에 있는 재고자산이 다가 아니다. 이런 것도 있잖아. 내가 샀는데 뭐 배에 있어. 운송 중인 재고 뭐 이런 것도 있잖아. 그런 것도 더하기 빼기 해서 그래서 실제로 재무제표에 꽂혀 있는 재고자산이 얼마인데 계산 문제 그런 거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재고자산을 수량하고 단가는 이제 단위당 금액이죠. 그거 금액 계산할 때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인데, 야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세면 되는 거 아니야? 세면은 힘들잖아. 그러니까 뭔가 또 요령이 있다는 얘기죠. 야매로 실무상 야매로 뭔가 요령껏 수량하고 단가를 쉽게 계산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 여러 가지 가정들을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다양한 가정들이 있다. 가정에 따라서 계산한다는 얘기는 FM대로 하면 너무 힘드니까 뭔가 쉽게 가자는 얘기거든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제 말이 빠른 사람이 아닌데 워낙에 분량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또 여러분이 루즈할까봐 말 또 빨리 하고 있는데 힘들어 죽겠습니다. 아무튼 어제 또 강의도 해고 와가지고 힘들고 힘드네. 원래 말은 제가 궁금할 수 있잖아요. 말은 어느 속도로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재고자산 감모서실 뭐냐, 평가서실 뭐냐, 화두를 던져 뭐 생각하게 해. 뭐 이렇게 천천히 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회계하기 워낙에 어렵기 때문에 빨리 해봐야 저만 힘들고 여러분은 뭐 하나도 못 알아듣기 때문에 실제 강의는 천천히 하겠죠. 천천히 알아들을 때까지 또 막 갈구기도 하고 자잖아요. 오프라인 때 막 다 깨웁니다. 다 깨우고 이렇게 해서 막 소통하면서 막 한다는 겁니다. 천천히 이해될 때까지 70% 정도가 최소한 이해되면 그때 넘어가고 이렇게 하거든요. 지금이야 그냥 쭉 설명하고 보여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후다닥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감모서실 평가서실은 좀 어려운 얘기니까 생략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재고 추정, 뭐 재고 예를 들어서 뭐 불났어. 그럼 자료가 없잖아. 불났고 홍수 났으니까 자료가 없으니까 어떻게 이제 추정할 거냐고요. 재고자산을 추정하는 방법들 다양하게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가지고 뭐 계산 문제 나오는 거고. 유형자산, 형태 있는 자산입니다. 이슬류. 그래서 우리 회계 용어들이 이 한자가 많아. 한자. 그래서 형태가 있다 해서 유형자산인데 뭐 토지, 건물, 기계 같은 거 공부하는 겁니다. 이론형으로서 이제 역시 인식, 어떻게 인식할 거냐, 또는 언제 인식할 거냐, 언제 회계 처리할 거냐 그런 것들이고요. 취득원가는 이제 취득가, 자산 취득가가 취득원가죠. 얼마인데? 물론 엄청나게 많은 주제가 있지 여기에도. 그래서 이거 제가 다 쓸 수 없잖아. 그래서 재고자산 취득원가 얼마인데 그 계산하는 문제들. 그래서 뭐 감가상각비 많이 들어봤죠? 감가상각비는 오히려 이제 계산보다는 말 문제가 더 많이 나옵니다. 왜냐면 감가상각비는 너무나 어떻게 보면 이제 회계에서는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공부했어. 그래서 계산은 너무나 기본이라고 보고 오히려 말 문제가 더 잘 나옵니다. 특이하죠? 또 감가상각비라는 것을 우리가 평상시에 쓰는 말이기 때문에 아마 알아들으실 겁니다. 손상은 뭐 하는 거냐? 자산의 가치가 급격히 떨어진 게 손상입니다. 내가 내 마음 손상을 입었다 이런 말 하잖아. 그러니까 뭔가 자산의 가치가 급격히 떨어진 게 손상입니다. 홍수 났다 불 났다. 그래서 이제 원래 자산의 가치가 100인데 홍수나 불 나가지고 자산의 가치가 30이 됐다. 그런 거 하는 거. 그래서 70만큼 자산을 깐다든가 그렇게 하는 건데 그 손상이 자산의 가치가 급격히 떨어졌을 때 뭔가 자산 까고 비용 처리하는 건데 그 계산 문제. 대부분 다 계산 문제. 재평가는 공정가치 평가하는 겁니다. 그게 사실 우리가 2010년부터 회계 제도가 바뀌게 돼 있었잖아요. 2009년까지는 그런 게 없었는데 갑자기 공정가치 평가를 허용해 줬어. 토지가 100억인데 옛날엔 100억이었어. 100년 지나도. 근데 지금은 토지가 100억인데 100년 지났는데 재무제표상으로 이제 1000억이 될 수 있고 1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공정가치대로 회계처리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재평가 모형입니다. 일명 공정가치 모형이다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차이범가 자본화는 이건 너무나 어려워. 이거는 물론 강의 때 안 하는 건 아니지만은 지금 설명해봐야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이거는 생략. 그러니까 주로 다 계산 문제고 전체 중에서 유형자산이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해. 전체 중에서 모든 회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유형자산입니다. 무형자산은 형태가 없는 자산이다라는 것인데 형태 없는 자산이다. 저도 이제 강의하면서 이제 시간을 이제 체크하면서 하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빨빨 가네. 조금 더 달리겠습니다. 너무 지금 자세하게 하고 있어. 주로 여기는 보세요. 이론형이 많이 나오고 있다. 이론형이 계산보다는. 계산 쪽은 저쪽에 개발비하고 영업권 쪽인데 주로 이론형이 많이 나오고 역시 인식, 언제 회계처리할 거냐, 금액 어떻게 산정할 거냐 이런 문제고요. 상가, 자산의 가치가 까이는 게 상각이지. 감가상각 이런 말 하잖아요. 차를 샀는데 차량의 가치가 떨어졌어. 그럼 차량을 까고 감가상각비, 비용 처리하는 거잖아요. 그게 상각입니다. 아까 손상은 자산의 가치가 급격히 떨어지는 게 손상이고 재평가 다 봤던 단어입니다. 공정가치 평가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 은근히 이론 문제고요. 연구비 개발비는 신제품 개발하는 거 하는 거야. 신제품 개발했는데 야 그게 자산이냐 비용이냐. 당연히 우리가 자산 비용 쓰는 말이잖아. 뭔지도 모르면서 쓰는 말이잖아. 그래서 회계학에서는 돈 썼을 때 이게 자산인지 비용인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 계산하는 거 또는 말 문제도 물론 나오고요. 하여튼 코로나 백신 같은 거 개발했는데 야 그 자산 처리할 거야 비용 처리할 거야. 그게 전체 이슈입니다. 계산이든 이론형이든 이슈가 되는 거고 영어권은 이제 합병 시 권리금 보시면 됩니다. 권리금이라는 게 웃돈을 얘기하는 것이지. A가 B를 먹었는데 B사가 100억짜리 회사야. 근데 내가 130억 줬어. 그러면 이제 권리금 30억 줬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게 영어권입니다. 하여튼 합병 시 권리금 준 거 계산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그거 어떻게 계산할 건데? 충당부채, 추정치 부채입니다. 추정치 부채인데 추정치 부채도 이제 충당부채가 있고 우발부채가 있고 우발적으로 살인했다. 그것이 알고 싶다면 우발적으로 죽였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하여튼 우발부채고요. 우연한 우연히 인식하는 부채. 충당부채는 추정치 부채인데 어쨌든 이 추정치 부채를 충당부채하고 우발부채를 구분하는 거. 그게 여기서는 전체 흐름입니다. 전체 핵심이 되는 거예요. 충당부채가 얼마인데 우발부채는 얼마인데 그런 거 하는 것이고 그 우발자산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메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충당부채를 어떻게 계산할 거냐 이론형. 이거 이제 이론형이 좀 많이 나왔죠.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충당부채, 우발부채 구분하는 거 이제 사례형이 나올 수 있는데 요즘에는 좀 나오고 있죠. 이제 문제들이 시간이라면서 점점 어려워지는 겁니다. 옛날에 10년 전에 기출문제 보세요. 굉장히 쉽습니다. 물론 공부한 사람들만 알겠지. 근데 지금은 이제 10년 지났으니까. 근데 2010년부터 IFRS 시험이 되기 때문에 제도가 바뀐 거 그때부터 점점 문제가 계속 올라가 난이도가. 이제 모든 시험이 다 그렇지만은 회계학도 그러고 있다. 옛날에 안 내던 그 사례형 문제들이 막 나오고 있다. 추세가. 제품 보증 충당부채. 아까 충당이라는 게 추정치였잖아요. 여기 이제 무상 AS입니다. 무상 AS. 내 백화점에서 물건 팔았는데 무상 AS 얼마 나갈 거냐? 그래서 AS 금액 얼마 나갈 건데 계산하는 거. 추정치 부채 계산형 문제가 나오는 것이고 종업원 급여 쪽에서는 딴 거 없고 퇴직급여만 나옵니다. 퇴직급여만 계산형만 나온다 이겁니다. 계산형.
그래서 여러분이 뭐 혹시 뭐 회사를 다닌다. 그럼 아마 아실 겁니다. 퇴직급여가 요즘에 대세가 퇴직연금이거든요. 퇴직연금 두 개가 있습니다. 뭐 확정기여형, 확정급여형. 100% 확정급여형만 나오고 있다. 확정급여형만 계산 문제가 나오고 있다. 그것만 준비하시면 되는 게 퇴직급여다. 종업원급여다. 금융부채 사채. 금융부채는 각종 채무입니다. 채무가 뭡니까? 갚을 돈이죠. 밑에 있는 금융자산은 좀 복잡하긴 한데 이거는 각종 채권하고 주식입니다. 그래서 주식하고 채권을 공부하는 게 금융자산이고 금융부채는 각종 채무, 갚을 돈이죠. 그거 공부하는 겁니다. 그 중에 메인이 각종 채무 중에서 사채 들어보셨습니까? 물론 이제 우리가 암흑시장에 그 사채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회사채 줄임말, 그 사채를 공부하는 겁니다. 주로 다 계산 문제가 되는 것이죠. 금융부채 1번에서는 이론형이 나온다고 했지만은 사실 이제 우리 관세사 시험회 쪽에서는 아직은 금융부채 이론형이 거의 안 나오고 있고 그냥 요 토픽에서는 비록 토픽이 이렇게 돼 있지만은 사채 공부한다 보시면 됩니다. 아직까지는 사채가 메인이 되고 당연히 거의 다 계산 문제. 회사채 줄임말이고요. 그래서 뭐 사채를 뭐 중간에 뭐 발행했다 뭐 등등 특수한 또 그런 사채도 있겠죠. 그다음에 금융자산은 뭐 공부하는 거냐? 주식하고 채권 공부하는 겁니다. 주식하고 채권. 아까 제가 금융자산이 주식하고 각종 채권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채권은 그 회사채를 취득할 때 그 채권입니다. 야, 네가 아까 뭐 사채라고 했는데 또 채권은 또 뭔데? 같은 겁니다. 사채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면 사채라는 부채 이름을 이렇게 쓰는 거고, 이 사채를 취득하게 되면 채권을 샀다라고 하는데 그 채권을 공부하는 시간이다. 그럼 당연히 사채랑 똑같은 거 아니야? 똑같죠 뭐.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캐시플로 현금 흐름 자체가 사채하고 채권이 같기 때문에 사채가 잘 공부가 되면은 여기서 채권, 채무 상품이 채권인데. 이걸 이제 얻어 먹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사채 공부가 잘 돼야 채권을 그대로 얻어 먹는 겁니다. 거의 뭐 80% 이상은 겹친다 이겁니다. 그래서 회계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어디냐 하면은 저는 사채라고 합니다. 사채. 야, 사채. 네가 아까 뭐 유형자산이라 그러지 않았어? 유형자산이 가장 많이 나왔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사채입니다. 왜냐면 진짜 어렵기 때문에 얘가 극복이 되어야 다른 쪽들이 극복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채가 어떻게 보면은 저는 회계에서 왕이라고 하거든요. 강의할 때 가장 중요하다. 현재 가치가 뭐냐면은 이런 거거든요. 1년 뒤에 100원이 지금 100원이 아니다. 91원이다. 뭐 그런 거 하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은행에 100원 집어넣어서 1년 뒤면 110원 되잖아. 은행이죠. 10%면은. 그럼 지금 100원과 1년 뒤에 110원 동일한 가치다. 이런 거를 반영하는 회계처리가 그게 현재 가치 회계처리인데 그게 사채에서 처음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식하고 채권을 공부하는 시간이고 뭐 재분류는 뭐 보유 목적 변경 이런 건데 뭐 생략하고요. 뭐 됐습니다. 뭐 주식하고 채권을 공부하는 거고 이제 계산 문제다. 그래서 사채가 잘 돼 있어야 채권이 잘 되는 것이다. 이거고 자본 우리가 들어봤잖아요. 자본. 자본이 뭐 자산 빼기 부채인데 제가 뭐 여기서 뭐 자산이 뭔지 부채가 뭔지 설명하는 건 말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자본에 대한 어떤 거래는 딱 손익거래랑 자본거래가 있는데 뭐 손익거래 때문에 자본이 늘었다. 자본거래 때문에 자본 늘었다. 뭐 그런 거 공부하는 겁니다. 계산형 문제입니다. 자본은 거의 뭐 99% 계산형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자본의 증감 분석에서 기초 대비 기말에 자본이 늘었는데 그 왜 늘었는지 계산형 문제가 나온다. 그렇게 뭐 크게 보시면 됩니다. 복합금융상품은 이제 뭔가 복합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어려워 보이죠. 뭐 짬뽕되어 있는 금융상품인데 우리는 결국 전환사채, 신주인수급 사채인데 우리는 전환사채만 시험에 나왔다. 전환사채 들어보셨습니까? 뉴스 보다 보면 가끔 나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채인데 둘 다 뭔가 변형된 사채입니다. 주식으로 전환이 가능한 그 사채인데 당연히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사채가 왕이라고. 왜? 사채가 잘 돼 있어야 아까 뭐 채권도 공부할 수 있고 그리고 사채가 잘 돼 있어야 뭐 전환사채, 신주인수급 사채도 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군데 파생이 되기 때문에 사채가 제일 중요하다 했던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사채가 잘 되면은 어느 정도가 이해되는 거냐? 80%가 이해되는 겁니다. 이것도 전환사채도 엄청 회계처리 복잡합니다. 회계처리 엄청 복잡해. 뭐 전환사채를 발행했다면은 뭐 갑자기 뭐 계정 과목이 이름인데 그 이름이 막 6개가 등장합니다. 저는 어떻게 합니까? 일단 걔도 설명하지. 그러면서 짝대기 딱 긋겠죠. 이거 다 필요 없다고. 이 회계처리 다 필요 없다고 하면서 요령 알려줍니다. 다 이렇게 하라고 하면서 지금 설명하는 거는 뭐 말이 안 되니까 또 요령을 다 알려주고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걸 다 정리해드립니다. 보시면 알아요. 보시면 압니다.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하니까 어디 가서 뭐 0.1%나 들고 어떤 교육기관만 가면은 거기서 항상 회계학은 1등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제가 뭔지 뭐 이제 고작 2년 차기 때문에 당연히 아직은 이제 피렘이긴 하지만은 언젠가는 제가 답을 찍을 겁니다. 답을 찍을 겁니다. 제가 뭐 강의를 안 하지 않는 이상은 언젠가는 찍겠죠. 주당이익 보겠습니다. 주당이익은 그 주당 순이익의 줄임말인데
주당 순익. 주식하신 분들은 많이 알고 있는 겁니다. 계산 문제가 납니다. 계산 문제. 주식하신 분들이 잘 알고 있는 주당 순익인데 뭐 한 주당 이익을 얘기하는 거예요. 계산 문제가 주로 나오고 그놈의 좀 변형이 약간 뭐 좀 응용판이 희석 주당 이익인데 여기서 그걸 설명하는 거는 말이 안 되고 하여튼 계산형 위주로 나온다. 개념 문제 가끔 나오는데 뭐 한계, 유용성, 장점이죠. 장단점 이런 것들을 가끔 나오는데 뭐 쉬운 문제고 주식기준부상은 당연히 이름 봐서 모르겠지. 근데 스탁옵션 하면 대충 알겠죠. 물론 스탁옵션이 어떤 구조인지 잘 모르시죠. 하지만은 스탁옵션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 주식 결정이 있고 현금 결정이 있는데 그거 공부하는 거고 여기도 거의 다 계산 문제. 90% 이상은 계산 문제고 가끔 어렵게 나면은 여기는 말 문제가 오히려 더 어려워. 그래서 말 문제도 나올 때도 있는데 하여튼 스탁옵션의 주식 결정, 현금 결정 그렇게 해서 계산하는 것들이고 역시 뒤에 예제 보면은 다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법인세에게는 이제 법인세 비용이 어떻게 계산될 거냐. 법인세 비용. 야, 법인세 낸 거 계산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렇게 타픽으로 따로 공부하지 않겠지. 이것도 얼마나 어려운데. 그래서 다만 이제 우리가 이제 쉽게 배워서 그렇지 사실 굉장히 이것도 어려운 것인데 법인세 비용 어떻게 계산할 거냐 해서 이거는 95% 이상은 계산형이 나온다 보시면 되겠고 재무제표 표시하는 부분은 거의 안 나온다서 거의 다 계산 문제인데 아주 어려운 타픽을 또 쉽게 다 배울 겁니다. 거의 뭐 재무에게 거의 끝이 났기 때문에 조금만 더 힘을 내세요. 이제는 뭐 10분 안에 뭐 끝이 날 거니까 이제 조금만 더 힘을 내세요. 우리 또 Q&A도 받아야 되는구나. 물론 질문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은 이제 거의 이제 10분 안에 다 끝이 날 겁니다. 이제 거의 막바지입니다. 리스 들어봤죠? 리스 빌리는 거잖아. 빌렸는데 내가 차를 빌렸다, 뭐 버스를 빌렸다, 뭐 에코스 빌렸다, 뭐 등등등 빌리는 건데 그게 또 종류가 무료 3개야. 야, 금융 리스, 운용 리스, 판매형 리스인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리스는 운용 리스입니다. 빌렸어. 야, 빌렸으니까 당연히 비용 처리하고 뭐 그런 느낌인데 금융 리스는 내가 빌렸는데도 내 자산이야. 굉장히 특이하고 굉장히 궁금하죠. 야, 빌렸는데 내 재산이라는 거. 자산이 재산인데 빌렸는데도 내 재산 처리하는 거. 자산 처리. 굉장히 특이한 리스입니다. 그다음 판매형 리스는 더 특이하지. 이건 더 특이합니다. 웅진코에처럼 내가 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웅진코에처럼 물건을 만든 다음에 형식만 리스로 이게 리스 제공하는 건데 거기 이제 판매형 리스입니다. 아무튼 여기서 메인은 압도적으로 금융 리스 거의 95% 정도는 금융 리스 나온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빌린 놈인데도 자산 처리하고 그게 금융 리스거든요. 오케이, 그거는 압도적으로 계산 문제. 그리고 리스 기본 개념 용어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용어만 수십 개, 한 20개 되거든요. 용어 자체만으로 계산 문제가 아니까 말 문제가 나올 수 있는 아주 특이한 토픽입니다. 용어가 굉장히 어려워. 배우면 알겠죠. 투자 부동산. 예, 이제 거의 막바지입니다. 부동산. 내가 부동산이 뭡니까? 토지 건물이지. 토지 건물인데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 산 겁니다. 실무상 많겠죠. 하여튼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 샀을 때 이것도 이제 계산 문제, 말 문제가 다 나오는 특이한 토픽인데 이거는 페이지가 몇 페이지 안 됩니다. 한 7페이지 되나? 제 책으로 봤을 때. 근데 굉장히 페이지가 7페이지밖에 안 되는데 굉장히 알짜배기야. 거의 뭐 다 나온다 거기서 7페이지에서. 그래서 7페이지가 거의 안 나온 주제가 없을 정도로 그냥 다 시험에 출제됐다. 그래서 계산 문제, 뭐 이론형 문제 뭐 다 나올 수 있는 뭐 그런 특이한 토픽이고요. 회계 변경과 오류 수정인데 회계를 변경했다. 그냥 뭔가 바꾼 거지 뭐. 뭐 감가상각비 방법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A 방법에서 B 방법 바꿨다. 그다음 오류 수정은 대충 느낌이 오겠죠. 오류를 수정한 거지. 옛날에 삽질한 거를 단계 찾아가지고 수정했다. 뭐 그게 오류 수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회계 변경도 뭐 두 가지가 있는데 뭐 추정치를 바꿨다, 뭐 정책을 바꿨다 해서 이론형 계산 문제가 다 나오죠. 현금으로표 회계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 했을 때 압도적으로 현금으로표. 이거는 만약에 한 100명이 있으면은 아마 100명이 다 똑같은 얘기 할 겁니다. 당연히 현금으로표 아니야? 야, 2등이 어려운데 어디야? 그럼 리스는 아직 안 배워서 모르겠죠. 리스 엄청 내용이 많고 용어도 지저분한데 근데 리스는 뭐 잽도 안 되는 거야. 현금으로표는 압도적인 1위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많죠. 쭉 공부해. 근데 기출 봤더니 야씨 현금 문제 현금으로표 어려운데 해봐야 뭐 한 문제밖에 안 나오거든. 그러니까 그냥 포기하면 안 되겠냐. 그런 질문을 겨울에 많이 하죠. 시험 보기 앞두고 겨울에 많이 합니다. 그럼 제가 딱 보고 야, 네 수준 이거밖에 안 되니까 포기하라고. 물론 제 존댓말로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포기하라고. 근데 포기하지 말라고. 이론은 준비하라. 이론은 어차피 쉬운 거거든요. 외우는 거니까 어차피 이론 한번 계산 문제 한번 나오는데 야, 그럼 계산이 어려우면 포기하시고 이론만 준비하시라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컨설팅을 합니다. 하여튼 뭐 회계에서 가장 어려운 주제 현금으로표. 그 다음에 기타 사항이니까 뭐 기타 등등 짜잘짜잘한 걸 다 모아놓은 것이죠. 뭐 재무비율은 대충 느낌이 오죠. 재무비율, 뭐 영업이익률, 뭐 부채비율, 뭐 그런 거 계산하는 겁니다. 계산 문제가 나오는 것이죠. 여기는 재무비율 다 외우셔야 됩니다. 물론 안 봐서 모르죠.
뭐 15개 정도 있을 텐데 싹 다 외우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한두 문제가 얽혀 있어. 야, 기타 토픽이라며. 기타인데 기타가 아니야. 기타인데 기타가 아닙니다. 전체 재무회계 30문제 중에서 한두 문제? 예, 그것도 평균이 한두 문제지. 재수 없으면 세 문제도 막 걸려 있어요. 왜냐면 재무 비율이 여기저기 같이 엮어가지고 내기가 좋거든.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중요한 토픽입니다. 나머지는 다 정말 짜잘짜잘하죠. 뭐 2, 3년에 한 번씩 나올 수 있는 또는 4, 5년에 한 번씩 나올 수 있는 그런 주제들. 농림업, 야씨 뭐 농사 짓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뭐 이런 거예요. 뭐 사과나무, 배나무, 뭐 개, 돼지 욕한 게 아닙니다. 그거 금액 어떻게 산정할 건데 뭐 그런 거 하는 겁니다. 이론형 문제. 매각 예정 비동대사 이거 뭐 생략하고 뭐 이것도 생략하고 이것도 다 짜잘짜잘해서 제가 언급조차 하기가 좀 민망합니다. 그래서 뭐 짜잘짜잘한 걸 다 모아놓은 것들이고요. 메인은 앞에 두 개, 특히 이제 재무 비율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다음 이제 원가 관리입니다. 원가 관리 이제 거의 막바지입니다. 보세요. 여기 마지막이거든. 기초 개념. 원가 관리는 이제 아까 제조업 베이스 회계했었습니다. 아까 재무 회계는 뭐라고요? 유통업 베이스. 물건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았다고. 얘는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애들이죠.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애들이니까 그 제조원가, 제품의 제조원가 계산하는 거거든요. 그거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기초 개념 쭉 공부하고 이론형 돼 있지만은 사실 거의 안 나오고 얘는 압도적으로 제조원가의 흐름. 당연히 제조원가 흐름이니까 뭔지 모르지. 굉장히 복잡합니다. T 계정 막 3개 그래가지고 할 텐데 그건 어차피 뭐 모든 강사 다 똑같이 설명하는 주제고. 하여튼 뭐 제조원가 흐름 갖고 다 나오겠다. 이론형은 거의 안 나오더라. 왜냐면은 웬만하면 다 계산 문제이기 때문에. 맞잖아요. 아까 봤잖아요. 10문제 중에 9문제가 계산 문제고 가끔 한 문제가 이론형인데 나올 수 있는 데를 제가 정리를 해놓긴 했지만은 거의 잘 안 나온다. 원가 배분. 배분이라는 얘기는 뭔가 뿌려준다는 얘기잖아요. 우리 공통비를 뿌려준다는 것입니다. 이 공통비를 어떻게 뿌릴 거냐? 당연히 잘 뿌려야지. 잘 뿌려야지. 그래서 뿌리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텐데 뭐 계산 문제로 나오는 것이고 뿌리는 그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활동 기준 원가에서 뭐 이론형 계산형 나오는 것인데 이게 뭔지 설명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고요. 지금은 이거는 이제 개별 제품별 원가 계산이기 때문에 원가 계산은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 형태죠. 제품 하나의 원가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우리 실무상으로는 그게 아니잖아. 대량 생산 형식이기 때문에 요거에 정확하게 반대가 종합 원가. 뭔가 종합적으로 싸잡아서 계산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합쳐서 계산하겠다. 뭐 그런 것이고 이거는 개별 제품별로 원가 계산하겠다 해서 느낌상으로는 요거 정확하게 반대 개념인가 보다. 역시 계산 문제입니다. 계산 문제입니다. 그다음 이제 결합원가라. 결합원가는 뭐 이런 거 하는 겁니다. 결합원가는 하나의 원재료 갖고 여러 가지 제품이 생산돼. 하나의 원재료 갖고 여러 가지 제품이 생산돼. 그럼 그거 갖고 어떻게 원가 계산할 건데 A 제품, B 제품 어떻게 원가 계산할 건데 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원재료 갖고 여러 가지 제품이 생산될 텐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A 제품, B 제품, C 제품 원가 계산할 거냐 라는 것이고 결합원가. 하지만 거의 잘 안 나옵니다. 거의 잘 안 나옵니다. 4, 5년에 한 번 나올까? 원가 회계 전체에서 가장 중요성이 낮다. 원가 회계 전체에서. 야, 네가 아까 원가 관리 회계라며. 그럼 어디까지가 원가인데? 궁금해 죽겠어. 여기까지 변동원가 계산까지가 원가 쪽이고요. 나머지 다 관리 회계입니다. 관리 회계는 의사결정 회계거든요. 원가 회계는 제품 원가 계산하는 것이고. 그래서 원가 회계까지 했을 때는 얘가 가장 중요성이 낮은 거지. 결합원가가. 표준 원가는 표준이 목표입니다. 우리 공부할 때도 목표 정하잖아. 제가 일할 때도 다 목표 정하거든요. 제 가방 속에 보면은 한 달치 목표가 다 정해져 있어. 뭐 목표라기보다는 이거 어떤 저희 스케줄이겠죠. 다 정리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밤에는 뭐 하고 아침엔 뭐 하고 다 그 시간별로 저는 다 합니다. 안 할 것 같지만 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안 그러면 제가 업무 로드가 걸리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목표 원가, 목표대로 원가를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실제 원가가 더 많은지 더 적은지 해서 피드백하고 그런 거 하는 게 표준 원가입니다. 얘는 100%다 차이 분석만 나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사실 시험에 나오는 건 다 차이 분석이야. 그 차이 분석이 아까 실제 원가랑 표준 원가 비교하는 거. 더 많이 썼냐, 더 적게 썼냐, 그 비교하는 것이 표준 원가고. 원가 관리 전체에서 가장 어려운 게 여기입니다. 원가 관리 가장 중요하다고 한 거 아니에요. 가장 어려운 거, 가장 어려운 게 표준 원가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다 쉽게 배울 겁니다. 그다음에 변동원가, 전부원가가 있는데 요거 이제 설명하는 거는 좀 어렵죠. 이거는 우리가 지금 설명해도 못 알아먹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금 컨셉 자체가 어떻게 회계를 처음 이제 공부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이런 이제 설명에 지금 듣는 거기 때문에 이거 제가 못하라고 설명하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제가 지금 만약에 전부원가가 뭐다, 변동원가가 뭐다, 전부원가, 변동원가, 제조원가 해도 못 알아먹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뭐 두 가지 어떤 원가 이익 차이 조정, 변동원가 계산에 따른 이익하고 전부원가 계산에 따른 이익이 있는데 두 개의 이제 차이 나는 이유가 뭐냐? 계산 문제. 여기서는 압도적으로 여기 나오는 것이죠. 여러 가지 토픽 중에서 이익 차이 조정이 전체 변동원가 중에서 한 90%를 차지합니다.
가끔 가다가 이제 요 변동원가, 전부원가, 이론형도 나오고 있고요. 원가 추정은 여기부터가 이제 관리 얘기잖아요. 야, 관리 얘기 전체에서 가장 안 중요한 거 하나 찝어봐. 원가 추정. 요거는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원가 함수를 추정하는 것들 공부하는 것인데, 고저점법하고 뭐 학습 곡선 그런 게 이제 원가를 추정하는 두 가지 가장 대표적인 개념인데 워낙에 중요성이 낮다. 그다음에 CVP 분석은 뭐냐면은 우리가 뭐 손익분기점, 목표 이런 거 들어봤잖아요. 손익분기점 같은 거 들어봤잖아요. 이익이 빵이 되는 판매량이 몇 개냐, 이익이 빵이 되는 매출액이 얼마냐, 이런 거 공부하는 게 손익분기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CVP 분석입니다. 그래서 손익분기점 되기 위해서 몇 개 팔 거냐, 목표하는 이익이 1,000만 원인데 그러려면 몇 개 팔아야 될 거냐, 뭐 그런 거 공부하는 것인데 엄청나게 주제가 많죠. 제가 뭐 말이 CVP 분석은 손익분기점 같은 거 공부하는 겁니다 했는데 엄청 주제가 많아. 그리고 여기 공식이 정말 20개가 넘어갑니다. 근데 제가 말했잖아. 아까 중간에 잘 집중하시면 알 거야. 네가 무슨 뭐 CVP 분석이 있는데 공식이 엄청 많은데 너 공식 하나도 없이 한다며? 예, 하나도 없이 합니다. 공식을 많이 쓴다는 얘기는요, 핵심을 모르고 있다는 얘기고, 핵심을 모르면은요 문제 조금만 꽈내잖아요. 못 풀어. 응용이 안 돼. 근데 공식 없이 하면은 문제는 그때 가서 수업 시간에 보고, 공식 없이 하게 되면은 다 응용이 됩니다. 문제를 어떻게 꽈내도 야, 어차피 CVP 분석 나면은 다 이렇게 풀 거잖아. 매출, 변동비, 고정비, 영업비 다 이렇게 풀 거잖아. 그렇게 다 설명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죠. 단기 의사결정도 풀이 방식이 다 달라. 보통의 책들은. 근데 저는 하나의 토픽은 다 하나의 방식으로 푼다 했었잖아. 이것도 다 뭔가 증분이익으로 다 푼다. 뭐 어떻게 질문이 나오더라도 무조건 다 증분이익으로 다 푼다. 해서 CVP 분석도 그렇고 단기 의사결정도 그렇고 다른 토픽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주제가 나면은 무조건 하나의 방식으로 다 풀어드립니다. 제가 이제 차 타고 여기 올 때만 해도 야, 30분이면 끝나겠지. 벌써 이제 47분이네. 거의 끝났습니다. 거의 끝나서 요 마지막 페이지니까. 종합예산은 이제 우리가 기초에 설정한 예산 또는 전기말에 설정한 예산이죠. 어떻게 설정할 거냐, 예산 어떻게 설정할 거냐라는 건데, 뭐 당연히 이것도 많은 주제들이 있겠죠. 원재료는 어떻게 선정할 거냐, 제품 몇 개 생산할 거냐, 판매량 몇 개 할 거냐 등등의 예산, 어떤 목표치 하는 것들이고, 대체 가격은 이제 A사가 있는데 같은 회사겠죠. 그래서 같은 회사 쪽에서 어떤 A사업, B사업부가 있다. 어떤 삼성전자라는 회사 쪽에서 A사업, B사업부가 있다. 다 A사업, B사업부가 다 따로따로 막 서로 거래하고 있었던 거야. A사업부는 외부한테 팔고, B사업부는 뭐 상품 같은 걸 외부에다 사고 구입하고, 이렇게 서로 이제 따로따로 거래를 하고 있는데, 야, 그러지 말고 그냥 같은 회사니까 A사업부, B사업부 서로 합쳐가지고 니들끼리 거래하면 안 돼? 이런 거 하는 게 대체 가격입니다. 뭐 실무상 뭐 이전 가격 이런 말 하는데, 그 대체 가격 얼마로 계산할 거냐, 이것도 잘 안 나와. 잘 안 나와요. 관리회계 중에서 가장 어려운 걸 이제 보통 사람들이 대체 가격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쨌든 그나마 잘 안 나와서 참 다행스럽습니다. 성과평가는 이제 성과평가는 것이죠. 투자 중심점. 이제 우리가 보통 사업부를 얘기하는 것인데, 이 사업부의 성과평가 어떻게 계산할 건데 라는 계산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성과평가 지표 두 가지가 있는데, 뭐 투자 수익률, 잔여이익이 있는데 그 공식이 있거든요. 그 공식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외우시면은 그 외운 거 갖고도 한 반이 풀려. 나머지 반은 이제 또 많은 문제들 이제 풀어봐야 알 건데, 하여튼 성과평가 지표 두 가지 공부하는 것이다. 마지막에 이제 신이론입니다. 신이론 정말 특이하죠. 제가 지금 회계사 지금 17년 차인가 이런데, 제가 회계사 공부할 때 그럼 17년 차 전이잖아. 뭐 대충 한 20년 전이겠지. 그럼 그때 되면은 신이론이 있었는데 지금도 신이론이야. 야, 그 얘기 뭡니까? 원가관리 회계라는 거는 계정이라는 게 없습니다. 앞에 재무회계는요 종종 계정이 되는데 이 원가관리는 계정이 없어. 이 토픽도 제가 옛날에 공부 초창기에 했던 거 다 똑같아. 이것도 신이론도 지금도 신이론이야. 새로운 이론이라고. 그래서 야, 20년도도 신이론인데, 야, 그럼 제가 아마 죽을 때가 돼도 아마도 예상컨대 이게 신이론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죽기 전에도 그 정도로 그냥 뭐 그 당시에 수십 년 전에 신이론인데 지금도 이제 신이론이다. 그러니까 뭔가 이론형으로만 나오는데, 그러니까 원가관리 전체가 아까 말 문제가 한 문제 나온다 그랬는데 거의 여기 한 80%가 여기서 나옵니다. 말 문제 한 80%가 신이론에서 나와. 그래서 뭐 다양한 신이론들이 있거든요. 뭐 말해봐야 못 알아먹으니까 일단 그거 생략하고, 이론형으로 해서 어떻게 나오냐, 엄청 많잖아. 많으니까 섞어서 내는 거지. 핵심만 내는 거야. 핵심만. 깊이 들어갈 필요 없습니다. 핵심만 딱딱 내는 겁니다. 깍깍 묶어가지고 이제 핵심을 물어보는 것이고, 이제 Q&A. Q&A. 간단한 질문부터. 지금 밑에 넘버원이 원 넘버원이 아니라 원 넘버네. 예, 그렇죠. 예,
질문이 3개네요. 일단 가장 간단한 것부터 맨 밑에. 원래는 순차적으로 해야 되는데 교재가 이제 올해 새로 출판되네요. 회계학이 이제 개정이 종종 된다 했었죠. 근데 개정이 안 됐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그래서 원래 원가 관리는 개정이 안 됐고 재무회계는 개정이 종종 되는데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작년 교재 그대로 사시면 됩니다. 그대로. 그 다음에 예 됐죠. 질문 4개 중에서 2개 해결됐고 그 다음에 원넘버님께서 기본 강의 진행할 때 요약집 병행하는지요. 기본 강의할 때는 요약집 필요 없죠. 기본 강의 그 책만 해도 넘치고 그게 이제 엄청 크다 보니까 페이지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요약 강의할 때는 기본 강의 책하고 요약집하고 같이 병행합니다. 그러니까 기본 강의할 때는 기본서 그거만 하고 요약 강의할 때는 기본서하고 요약집 서브노트 또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진행된다. 그 다음에 박성택님이 잠깐만 1차 회계학 효과적인 원래 효과적인이다. 또 효과적인 공략법을 알고 싶습니다. 너무나 방대한 질문입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제 강의를 들으셔야지. 제가 강의 자신이 있다니까요. 아까 쭉 봤잖아요. 지금까지 저랑 함께 하신 분은 그래 네 강의 들으면 뭔가 될 것 같아 라는 생각이 아마 드실 텐데 굉장히 쉽게 설명합니다. 중요한 게 소위 말해서 소위 말하는 이런 거 있잖아. 1등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누구한테 들으느냐. 특히나 회계학 가장 중요하거든요. 관세사 과락률 회계학이 40%도 나오고 50%도 나오고 심지어 60%도 나오는 게 회계학인데 회계학을 반드시 저한테 들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힘들 수가 있어요. 제가 진짜 뭐라고 강사들 욕을 하면 안 되지만은 소위 말해서 있잖아요. 이게 그쪽 1등하고 있잖아요. 등등등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됐어요. 제가 욕하기도 참 그렇다 그치. 하여튼 그래서 너무나 제가 볼 때는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요령껏 공부를 하셔야 되겠고 회계 처리로 공부를 하시면 안 돼요. 회계 처리 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요령껏 그 요령껏 하려면 그냥 제 강의를 쭉 들으시면 되겠고 작년에 제 강의를 오프라인이든 온라인 들어보신 분들한테 혹시 있으면은 여쭤보세요. 그러면 그게 가장 큰 해답이 되겠죠. 진짜 저놈 괜찮다 등등등. 그래서 효과적인 공략법은 어쨌든 제가 쭉 설명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이제 제 강의를 들으시면 될 것 같다. 그 다음에 또 질문이 저는 이제 질문이 없을까봐 걱정했는데 핵심 요약 강의 진행 방식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까도 이제 중간에 한번 얘기했지만은 핵심 요약 강의는 일단 핵심 요약서 서브노트가 쭉 있습니다. 서브노트가 페이지가 적진 않겠죠. 서브노트에서 쭉 그거로 이제 강의를 진행하다가 문제들은 또 기본서에 있는 문제 어차피 기본서를 듣고 이제 핵심 요약을 들으시니까 거의 99%는 그렇기 때문에 기본서에 있는 문제들을 다는 아니지만은 핵심 문제들을 이제 푸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회계학이요 엄청나게 휘발성이 강합니다. 휘발성이 뭡니까? 다 까먹는다는 얘기지. 엄청 까먹습니다. 그래서 특히 언제 가장 충격이냐면은 2회도 갈 때, 두 번째 봤을 때, 내가 남들보다 회계학 적성이 잘 맞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2회도 되니까 그냥 까마득한 겁니다. 굉장히 충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핵심 요약으로 쭉 커버가 되기 때문에 별로 이제 걱정이 안 되시는 거죠. 그래서 핵심은 다 하고 문제들도 또 심지어 푼다. 그다음에 그 사이에 또 질문이 2개 더 있네요. 이렇게 질문이 많을 줄 몰랐는데 모든 커리큘럼이 과정이 하나하나 다 중요하겠지만 어느 과정이 가장 중심이 되는 수업일까요? 일단 기본 이론을 들었다는 전제 하에서는 문제풀이 강의. 왜냐면은 결국 문제거든요. 기출문제 풀이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문제풀이 강의는 이제 11월에 진행이 될 텐데 12월에 그때 한 20회 정도 진행이 될 텐데 그게 가장 중요하죠. 왜냐면은 근데 또 그거를 풀려면은 기본이 안 돼 있으면 당연히 안 되는 거죠. 당연한 얘기지만은 그래서 문제 중심. 왜냐면은 우리가 기본서 사고 서브노트도 사고 그다음 마지막 문제풀이 책도 살 텐데 결국 마지막에 돌리는 거 뭡니까? 문제풀이 책을 돌리거든. 문제풀이 책을 돌리다가 안 되는 것들을 기본서 갖고 또는 요약서로 피드백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되면 다 기본서 요약서는 다 피드백용으로 쓰는 것이고 문제풀이 책이 결국은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죠. 당연히 강사마다 다 풀이가 다 다르고 당연히 해설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의 강사로 쭉 들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또 질문이 뭘까? 마지막 질문일 것 같긴 한데 뭐라고 되냐면은 기본서 문제풀이 방식과 강의식 문제풀이 방식이 틀리나요? 다르나요? 당연히 같죠. 기본서 문제풀이 방식과 강의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서 할 때하고 나 문제풀이 강의식 당연히 같습니다. 당연히 같고 거기 책에도 당연히 거기도 제가 어느 정도 다 써놨겠지만은 굉장히 그 해설도 길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거 봐서는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죠. 제가 다 이제 책에다가는 다 제가 그림을 그릴 수 없잖아. 실제 강의할 때는 그림 같은 걸 많이 그리겠죠.
책에다가는 그림을 다 그릴 수 없잖아. 책을 그리면은요. 책을 그림을 그려버리면은 책이 만약에 500페이지가 되는 게 800페이지 되고 800페이지가 1000페이지가 넘어가는 겁니다. 거기까지 못하고 책에는 제가 그림을 다 실제 못했지만 실제 강의할 때는 그림 같은 거 그리겠죠. 그런 식으로 뭐 차이 난다면 차이 날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 복습할 때나 기타 혼자 공부할 때 풀이 방식이 강의 때와 기본서 실린 풀이 방식이 틀리게 되면 혼돈이 됩니다. 그렇죠? 어차피 같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제가 혼자 쓴 거잖아. 제가 뭐 밑에다가 뭐 조교한테 시켜가지고 쓴 게 아니라 다 제가 한 땀 한 땀 다 손으로 쓴 거기 때문에 해설에도 잘 나와 있지만은 실제로는 또 훨씬 더 쉽게 그림 그려서 다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질문이 또 있네요. 죄송합니다. 질문이 있어서 마지막에 딱 인사하기 전에 설명의 안내 문자가 와서 우연히 들어왔는데 강의 방식이 세세하고 재밌어 보이네. 실제 지금 서점에 교수님 교재보러 가겠습니다. 상세 감사합니다. 반이님이 아마 여자분이신 것 같은데 저 얼굴을 모르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질문도 많으시고 다른 분들도 질문하신 분 다 감사드리고 또 우리 실제 강의 때 뵙겠습니다.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끝내겠습니다.